경희대는 점수 가산을 했단 말이에요. 상당히 그 벽이 높았는데 완전히 폐지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인문계 학생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서울시립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 입장에서 희소식이라면 희소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 학생들의 쏠림 현상이 많다 보니까 확실히 입결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전형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그러냐면 안녕하십니까. 입시 브리핑의 김원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위권대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의 중위권대학은 중앙대, 이화여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로 잡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중위권의 현장 경험이 많은 분과 함께 진행을 할 건데요. 우리 선생님 직접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성학원 본원 교무과장 이승우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이제 중위권 대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중위권 대학을 설정을 할 때 물론 다 상대적일 것 같습니다만 우리는 오늘 중대부터 우리 외대까지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우선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전체적인 비율이 어떻게 되죠? 중위권대학의 총 모집 인원이 14,850명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수시로 뽑는 학생들이 8,651명, 퍼센트로는 58.3%고요. 그다음에 정시로 뽑는 인원은 6,199명, 퍼센트로는 41.7%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서울 주요 학교들은 40% 이상이 정시 모집을 하는데 이 학교들도 이제 당연히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수시와 정시 중에 특히 수시 같은 경우는 비율이 전국 수치와 주요 대학 수치가 좀 다르잖아요. 네, 전국으로 봤을 때는 교과가 많은데 이 중위권 대학은 이 비율이 좀 어떻게 되죠? 전국이랑은 다르게 중위권대학은 학생부 종합 비율이 31.1%로 교과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교과가 12%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학생부 전형으로 뭔가 반전 카드를 보여주고 싶은데 이 성적이 좀 낮은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 논술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논술 비율은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10.7%, 1,584명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우리 학생부 전형에 비해서 비율은 낮지만 그래도 반전을 생각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매우 그렇죠. 중요한 비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 반에서도 원래는 그 내신 성적으로나 아니면은 정시 성적으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데 논술을 잘해서 이화여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한 학생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군별로 정시 모집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군, 나군의 모집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네. 자, 이 중위권 대학들은 가나, 다군이 지금 어떻게 좀 배정돼 있죠? 중위권대학에서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가군, 나군, 다군이 고르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네, 근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나군을 중심으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은 가군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자연계는 가군이랑 나군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외대는 이제 아무래도 문과 중심 대학이잖아요. 가군, 나군에 주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나군이 가군보다 인원이 2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분산이 되어 있긴 하지만 주력으로 따지면은 나군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나군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게 위층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여전히 그 영향을 받고 다군의 컷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모집군의 이동도 항상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번에 이 중위권 대학의 군 이동은 좀 어떻죠? 이번에는 모집군 이동이 크게 많지는 않아서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화학, 간호가 원래는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응용통계, 국제물류, 생명과학, 융합공학 이게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다음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간호가 원래 나군이었다가 가군으로 이동했습니다. 네, 분명히 학생들은 체감하기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가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멋있을 때 되면 딱 그게 적재적소에 위치해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 순차적으로 주요 학교들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앙대의 수시 모집 특징을 좀 살펴보면 중앙대는 다른 학교와 다르게 영어의 이 등급 계산이 좀 다릅니다. 네. 영어 같은 경우 원래는 이제 다른 학교들은 2등급이면 그냥 2등급이잖아요. 근데 중앙대는 2등급을 1등급으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시험이 어려운 경우에는 살짝 이제 점수가 아쉬운 친구들이 굉장히 큰 이득을 보게 되죠. 그러네요. 특히 수시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다 보니까 이게 특히 절대평가니까 몇 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등급이 중요한데 이렇게 시험이 어려운 경우는 영어 2등급이 1등급 될 때는 정말 좋아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시험이 쉬웠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런 등급을 올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행보다는 본인이 정면 돌파했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또 이제 C 융합에서 의학이 이제 단계형으로 좀 바뀌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좀 중위권 대학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는 이제 좀 자막 정도로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자, 또 신설되고 증원되는 또 수시 모집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AI가 되게 중요하고 IT 강국이잖아요. 반도체 산업도 중요한 나라고. 그래서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가 10명 신설됩니다. 그 다음에 AI 학과도 15명 증원되고요. 산업보안학과도 10명이 증원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입시업계에서 약간 그런 게 있는데
특히 우리 계약학과가 좀 많잖아요. 네. 계약학과의 라인이 딱 성대, 한양대, 서강대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대학들이 좀 섭섭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앙대는 이 자체적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시 모집은 뭐 큰 변화는 없죠. 네, 우선 뭐 증원되는 부분이 당연히 정시에도 있을 건데 우리 모집 단위별로 뭐 간단하게 어느 모집 단위에서는 어느 과목이 좀 중요하다 좀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아이들이 탐구를 하이브리드로 조합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는 지금 과탐하는 학생들이 사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사탐이나 과탐 변표에 따라서 가산점이 붙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사탐하는 친구들은 5%, 그러니까 인문계 적용할 때, 그래서 과탐하는 친구들도 이제 과탐 변표에서 5%가 적용이 되는데, 이게 실제로 점수를 계산해 보면 한 표준 점수가 두 개를 합해서 130점이었을 때 거의 7점 몇 점 이상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과탐만 하는 친구들이 자연계를 지원했을 때 실질적으로 등급이 하나나 두 개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를 지원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탐구 하나를 바꿔서 점수를 노리는 것도 괜찮지만 변표에 따라서 가산점이 되게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면 과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혹은 사탐 학생들도 자기 과목을 유지하는 게 그게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가산점 5%는 좀 센 편이죠. 그렇죠. 네, 일반 학교들이 보통 3%이기 때문에 중앙대는 가산점이 좀 센 편이다. 그리고 이제 반영 비율상으로는 자연과 이제 상경 계열 쪽은 수학의 배점이 좀 높은 편이고, 맞습니다. 또 이제 일반적인 인문 사범 쪽은 좀 국어가 좀 성적이 높은 편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이화여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시 모집의 변화. 먼저 제가 말씀드려보면은 교과 전형에서 교과가 100% 성적만을 뽑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2합으로 생겨서 그 변화가 기존과 달라져가지고 입결상에 아마 변화를 좀 가져올 걸로 보입니다. 또 하나 이 미래인재 전형이 이화여대는 좀 특이했었어요. 다른 학교와 다르게 수능 최저가 있는, 그러면서 납치 전형이 비율이 약간 다른 모습이어서 막상 이화여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이번에 이걸 이원화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존 방식도 있고 이번에는 미래인재 면접형을 추가를 해서 단계형을 주고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화여대를 쓸 때 이 두 가지를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우고 할 걸로 보입니다. 자, 보면 또 이번에 수능 최저가 완화된 게 있습니다. 이화여대가요. 네, 이화여대 논술 전형이 이제 학생들 좀 부담이 되던 최저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좀 완화를 해서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국어를 포함해서 2합5, 그다음에 의대가 이번에 새로 논술로 뽑게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 이제 4합5 이렇게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면 뭐 기존의 수능 최저의 충족이 부담이 있던 인문계 학생들 입장에서는 2합으로 완화됐기 때문에 훨씬 나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논술뿐만 아니라 미래인재 서류형조차도 모두 2합5로 완화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시 모집에서는 뭐 큰 변화가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냥 자연만 과탐 변표가 6%다. 오히려 중앙대보다도 조금 더 강하게 지금. 그러네요. 인문계 쪽에 대한 사탐 가산점 따로 있지는 않고요. 그 정도에서 이화여대 넘어가 보고요. 자, 경희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도 좀 변화사항이 좀 많더라고요. 우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는데 학교당 인원 제한을 풀어버렸고요. 그다음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꼭 뭐 재학생만 제한한 경우 있는데 그것도 풀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네오르네상스가 학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잖아요. 자, 일반 전형의, 그러니까 일반 학과들의 경우는 수능 최저 없는 단계형인데 이번에 메디컬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네, 경희대 의치 한약 이 학과들이 원래는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근데 이제 일단 1단계에서 4배수 선발하는 과정이 생겼고요. 3합 4 최저 기준이 생겼습니다. 네네네. 자, 3합 4라고 하면은 확실히 수능 최저 부담이 약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의대를 생각하면 3합 4는 평균 정도 되는데 의대와 치대, 약대, 한의대가 모두 똑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마도 약대 정도의 경우는 이 수능 최저가 생기는 게 수능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은 좀 더 컷이 낮아진 걸 감안해서 지원해도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정시에서의 변화사항도 좀 큰 게 있습니다. 원래 서울 주요 학교에서 영어의 반영이 높은 대학 중에 하나가 이제 연대. 좀 더 낮은 레벨로는 경희대였습니다. 경희대가 어떻게 바뀌었죠? 경희대가 영어 반영 비율이 원래 15%였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반영 비율로 하지 않고 감점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등급까지는 감점이 없는데 3등급은 감점이 2점이고요. 그 이하로는 감점이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서울 주요 학교 중에는 영어의 반영이 상당히 적은 정시에서 적은 학교는 서울대, 서강대, 이제 경희대가 대표 학교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경희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잘 못 본 경우는 지원하는데 부담이 많았는데 이 점수대 학생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그러한 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문 계열의 이 가산점과 자연계 가산점들이 있었는데
다른 학교랑 좀 다르게 다른 데는 비율인데 경희대는 점수 가산을 했단 말이에요. 네. 자, 과목당 4점 4점씩 주어서 상당히 그 벽이 높았는데 이번에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인문계열의 사탐 가산점만 빼버렸어요. 네. 자연계는 그대로 두고 네. 그러면서 사탐에 과목별 4점씩 부여했던 것을 완전히 폐지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인문계 학생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보호벽이 있어서 네. 서로 교차 지원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일 텐데 자연계는 남겨놓고 네. 이 인문계 쪽이 사탐 가산점만 폐지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인문사회계열 학생 입장에서 좀 억울한 일이 벌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탐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어떤 분량이라던가 난이도가 아무래도 사탐보다는 조금 높지 않나요? 공부량 자체가.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점수의 분포나 변화 때문에 사탐으로 이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대학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면 자연계열은 과탐하는 친구들을 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문은 이제 인문계 학생들 마음 아프게 이제 그 가산점을 폐지를 했지만 과탐 같은 경우는 과목당 4점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좀 공부를 잘하는 과탐 학생들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그거를 제가 확실하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학교도 보면은 인문계 쪽은 가산점은 없지만 자연계 쪽은 가산점이 네.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그게 뭐 경희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학교도 많이 비슷하긴 하다. 네. 근데 이 점수벽은 상당히 큰 점수라는 건 확신하네요. 네. 자, 다음으로 한번 우리 시립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대는 전체적인 뭐 변화상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 우선 종합형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원래 종합형 2는 수능 체제가 있었는데 이번엔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수능 체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뭐 서울시립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종을 생각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그래도 희소식이라면 희소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논술의 경우는 이 논술고사가 80%로 살짝 좀 올라갔네요. 그만큼 논술 시험의 영향력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시 모집에서는 우선 뭐 그 전체적인 가나다의 큰 변화는 없는데 어떤 변화상이 있다고 봐야죠? 네,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에서 변화사항이 일단 자연 계열의 과목 지정이 폐지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굉장히 계열이 세분화돼 있었잖아요. 단순하게 이렇게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인문 같은 경우에는 사탐 두 과목을 이제 변표해서 3% 가산점을 주고요. 과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는데요. 작년에는 7%를 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3%로 줄어들었습니다. 우선은 이 서울시립대의 특징이 다른 학교와 다르게 이 찐을 챙기죠, 찐. 그래서 사탐 하나, 과탐 하나는 어딜 가도 가산점 못 받는데 네. 여기에서는 가산점 못 받게 돼 있고 사탐만 인문계 지원할 때 가산점, 과탐만 자연계 지원할 때 가산점이라고 하는 게 다른 학교와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한국 외대를 살펴볼 건데 외대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변화사항이 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또 특징이 우리 외대는 인문계 중심의 학교다 보니까 또 자연계 학생들 입장에서는 엄청 이게 선호하는 학교는 좀 아닌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한국외대의 수시 모집에 큰 변화는 없고 여기 보는 것처럼 내용이 전년과 큰 차이는 없다라는 거고, 자, 정시 모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 모집도 거의 없잖아요. 아주 극소수를 선발을 하게 되는데 거의 인문계적인 성향이 매우 높은 그런 학교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주요 학교들의 이제 학교별로 이제 살펴봤고요. 자, 우리 중위권 대학을 서로 전형별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네. 이 바뀐 빨간색 부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중앙대는 변화사항이 없어서 말씀드릴 건 없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100%, 그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가 2하보로 신설됐다라는 점. 네, 그다음에 경희대는 보시면 24년 2월 이후 졸업자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수생까지만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추천할 때 인원 제한이 없다라는 점은 학생들한테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립대는 또 아쉽게 25년 이후 졸업자만 가능해서 재수생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다만 추천 인원이 10명에서 20명을 늘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었고요.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는 지금 역시 빨간색 부분입니다. 중앙대의 CAU 융합 전형에서 이제 의학부가 단계형으로 이제 1단계 점수가 70%, 그다음에 면접이 30%라고 하는 거고요. 탐구형은 1단계 통과가 4에서 5배수 정도 조정됐고, 자, 이화여대 변화사항이 수능 최저가 이제는 메디컬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2합 5로 통일되었다라는 점, 그다음에 미래인재 면접형이 생겨서 수능 최저가 없는 1단계 5배수 면접이 30% 들어간다. 경희대는 일반 학과는 수능 최저가 없는데 메디컬, 의치, 한약은 3합 4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서울시립대는 학생부 종합전형 2가 수능 체제가 있었는데 수능 체제가 없는 걸로 바뀌었다라는 게 이 중위권 대학에서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도 지금 변화사항 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는 어떻죠? 네, 이화여대는 최저 기준을 완화해서 인문에서 2합 5, 국어를 포함해서 2합 5가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의학과 신설된 부분에서 국수영탐 4합 5, 네, 이렇게 최저가 설정이 됐습니다. 서울시립대는 그리고 원래 논술 그 반영 비율이 70%였는데 논술 반영 비율이 80%로 늘어났습니다.
또 우리 입결에도 관심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선 이 학교별로 이 입결은 대학 어디가에서 발표가 되는데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통계 자료다 보니까 해석하는 건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이제 재수종합학원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이제 뭐 지원을 할 때도 다 가이드를 해주잖아요. 네. 그럴 때도 대학 어디가는 어디까지나 참고로 체크하는 것이고 또 이제 개개인에 맞춰서 분석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먼저 이 중앙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추천형이 있고 이제 종합 전형으로 CAU, 융합과 탐구가 있어요. 보시면 딱 점수를 보면 너무 훈훈해 보이잖아요. 아, 막 지원할 수 있는 막 자격이 많아 보이는데 우리 참 요즘에는 인문계 좀 해석을 잘해야 될 것 같은 게 자연계 학생들의 쏠림 현상이 좀 많다 보니까 확실히 입결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전형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그러냐면 인문계의 경우는 일반 학교의 일반고 학생들의 좀 경쟁력이 좀 약화되다 보니까 그 경쟁력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다 외고, 국제고와 같은 특목고로 많이 몰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교과뿐만 아니라 이 종합 전형의 점수들도 모두 확실히 자연계에 비해서 70% 컷이 많이 좀 낮게 내려옵니다. 이 대학 어디가의 자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합격한 학생들의 점수를 재정렬하는 게 아니라 딱 걸린 거죠. 70%의 점수를 노출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점수가 더 높은 학생이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얼마나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감안해서 보는데 경향성을 여기 뒤에 보이는 이 표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좀 준비한 부분은 기존의 입결과 이제 다음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특히 이화여대 추천형 교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면접이 없고 그냥 교과 100%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컷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 수능 최저가 없다가 생겼기 때문에 또 다시 거기서 이제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것도 작년 자료를 단순하게 참고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좀 준비를 했고요. 또 경희대 네오르네상스의 경우는 의치 약한의 이 수능 최저가 생겼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의 평균이나 최저도 좀 감안을 해서 보자라는 거고 또 서울시립대는 학생부 종합 2가 수능 최저가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컷이 좀 더 올라갈 경향성은 있다라고 하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표에서 빠진 학교가 한국외대인데 왜 빠졌냐면 한국외대는 공식적으로 자료를 발표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어쩔 수 없이 5개의 대학 중에 이 4개만 한번 지금 정리해 봤습니다. 네, 전년도 정시 입결 결과가 대략 어떤 정도로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우선은 지금 뒤에 나오는 이 그래프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종이 배치표가 총 6장이잖아요. 우리가 대학을 가는 방법이 표점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100분위만 가는 게 아니라 반영 비율이 적용된 환산 점수로 가는데 또 직관적으로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확실히 경희대와 외대의 늘어짐이 좀 길게 좀 보입니다. 아무래도 캠퍼스에 뭐 좀 쪼개져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중앙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이 형성이 좀 돼 있습니다. 자, 그걸 한눈에 볼 수 있고요. 단지 이걸 확인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반영되는 방식이 100분위로 가는 건 아니니까 직관적인 수준이다. 또 하나 달라진 게 바로 작년과 올해 크게 달라진 부분이 바로 또 연쇄적인 또 영향이 의대 증원이 다시 원점이 되다 보니 이거보다는 조금 더 컷은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건 전체적으로 시험의 난이도 영향을 많이 받는 거라서 어디까지나 좀 참고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수시, 정시, 입결에 대해서 간단하게 체크는 해봤고요. 또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우리 이제 과장님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장에서의 목소리, 어떤 사례들을 좀 궁금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그런 사례들을 한번 좀 정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개별적인 사례를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첫 번째 궁금한 것은 근무하고 계시는 대성학원 본원에 계시는데 그 중에 와, 이 친구 정말 점수 대박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례 먼저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100분위가 232점이나 상승을 해서 사실 정말 거의 뭐 기적을 이뤄낸 학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보통 우리가 100분위를 이야기할 때는 국수 탐이어서 탐을 보통 이제 평균을 냅니다만 그래도 이제 점수의 편차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선 참고로 국수 탐 400점임을 좀 이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어떤 친구였습니까? 이 친구가 원래는 수능을 준비하던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점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미적도 100분위가 41점이고 그리고 이제 뭐 물리나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본 거죠. 네, 근데 이제 학원에 와서는 이제 선생님들이랑 상의를 하면서 이제 과목을 변경을 하고 왜냐면 저희 교차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네, 아무래도 자연계열 공부를 바로 아무것도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1년 동안 완성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가장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과목이 뭐 점수 편차나 이런 것들이 안전하니까 선생님들의 지도하에 과목을 바꿔
바꿔서 생윤 사문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본원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들이 다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야간에 남으셔서 네. 질문 교실을 따로 운영을 하십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약한 부분들 그런 걸 계속 체크를 하고 질문을 받아주고 뭐 개별적으로 과제를 내주시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고,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빌드업이라는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을 합니다. 네, 빌드업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수학의 기초가 안 돼 있거나 혹은 기초는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높은 수업을 따라가고 싶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를 잡아주고 아니면 더 높은 수업으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의 문제들을 미리 풀어주고, 시험을 봤을 때 해당 등급대 아이들이 반드시 이것을 풀어야 한다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짚어주시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친구들은 전부 다 1대1로 나중에 이렇게 저희가 첨삭 같은 것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수학 점수 상승률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정말 대단하군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아마 지방의 학교를 찾아가더라도 쉽지 않은 실은 점수였는데 그 한쪽에서는 또 우리 선생님들의 노고가 그대로 이제 상상이 됩니다. 자, 결과는 건국대 항공 우주 모빌리티였고, 또 하나는 동국대 열린전공학부로 합격을 한 사례네요. 자, 다음 사례는 그래도 우리가 이 지금 사탐런이 많은 세상에서 아주 굳건하게 내 과목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성공한 사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이제 작년 저희 반 학생이었는데, 네, 이 친구도 이제 100분이 점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친구도 원래 수능을 준비하던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수능을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서는 진짜 지독하게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네, 아침부터 일찍 와서 저녁까지 외출 조퇴 이런 것도 없이.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저 친구도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으로 탈출하고 싶었던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저랑 이제 면담을 하면서도 어떤 식으로 이제 탐구 과목을 공부를 반복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될지, 예를 들어 제가 국어 선생이지만 그래도 담임을 10년 넘게 하다 보면 다른 과목들에 대한 이해들도 좀 생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를 바탕으로 또 선생님도 질문을 워낙 잘 받아주시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국어 선생이다 보니까 저는 저희 반 아이들한테 질문 교실을 따로 받거든요. 시간을 정해서.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는 제가 개별 과제를 주기도 하고 약점 같은 걸 짚어주기도 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점수 상승이 있지 않았나. 네. 이 영상을 보는 사람 모두 우리 과장님을 찾아오려고 하는 거 아닐까 걱정될 정도로. 네. 잠시 도망가도 될까요? 네. 와, 이 친구 그래서 정말 점수 상승이 높았고, 그리고 결과가 경희대 컴공, 동국대 컴퓨터 AI 학부 합격이네요. 아, 정말 좋은 결과까지 연결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한편으로는 이 문과가 버티기 힘든데 또 이걸 이겨낸 친구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친구도 보시면은 네, 엄매랑 확통 점수가 사실 대학을 원래 지원하기가 힘든 점수였죠. 이 친구도 저희 반 학생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친구는 원래 학종교과 이런 걸 위주로 준비를 하던 친구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최저를 맞춰서 이제 그거를 가겠다라고 생각한 친구였는데 아마 실패를 하고 이제 찾아온 거죠. 근데 아무래도 학교 생활을 원래 성실하게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학교에서 했던 되게 성실한 그 모습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잃지 않고 꾸준하게 정말 그런 게 주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점수 상승도 컸고 결과적으로는 한양대 행정, 중앙대 영어영문, 한국외대 경영학부에 합격한 사례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도 그냥 합격 사례를 그냥 불러주는 게 아니라 다 관찰하고 그 과정을 함께 했다라는 게 뭐 그대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번에는 이제 화두였던 사탐론의 어떤 또 한 장면들을 또 체크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학생은 어떻습니까? 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원래 물리랑 화학을 하던 친구였는데 화학을 3원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이제 3원에서 사실 아이들이 되게 접근하기 힘든 도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서는 이게 이과 아이들이 그걸 오히려 좀 쉽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목을 선택을 할 때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일단 그 문제를 접근을 해보고 그게 납득이 될 것 같고 잘 풀릴 것 같으면 3원을 해도 좋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과목을 하는 것이 좋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수업을 바꾼 친구입니다. 야, 바꿨는데 100분이 100이네요. 야, 이 친구는 정말 전략적으로 성공했을 것 같고, 이 화원을 바꿨는데도 당연히 또 화원이 또 시험이 또 너무 쉽게 나오고만 상당히 혼란을 줬었는데 그 면에서는 아주 극적으로 성공까지 됐고, 아마도 이 3원을 바꾸면서 다른 과목까지 동반 상승을 이끌어낸 학생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중앙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경희대 사회 기반 시스템, 그리고 한국외대 랭귀지 AI 융합까지 다 합격을 한 3관하는 학생이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두 과목을 모두 바꾼 학생들의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경우 있습니까? 보시다시피 물리랑 지구과학을 동아시아사랑 세계사로 바꾼 친구가 있어요. 완전 다시 태어났네요. 네. 다행인 건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
분께서 네네. 이제 역사를 담당하시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 학생이 아무래도 뭐 갖은 질문들을 다 가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둘 다 역사 네, 쪽이었네요.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주요하지 않았나. 이게 실제로 담임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받아주시고 하는 게 학생들이 사실 공부할 때 수시로 질문거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선의 같은 경우는 교과 선생님께서 직접 이걸 다 옆에 밀착 마크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언제든지 궁금함은 해결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좀 손쉬웠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수 상승까지 좀 연결된 부분이 이렇게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경희대 관광 엔터테인먼트하고 한국외대 경영학부, 한국외대 프랑스어 학부 세 개 모두 합격을 했네요. 아, 네, 이것도 참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우리가 뭐 오늘 이제 중위권 대학 중심으로는 지금 확인해 보고 있는데 또 그래도 참 인상 깊게 성공한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친구가 원래 충남대 일반학과를 다니던 친구입니다. 반수반 때 이제 저희 반으로 온 친구인데 저도 이 친구가 과목을 물1이랑 화1에서 물1은 그대로고 화2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목표가 되게 확고하고 컸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를 어쨌든 가겠다. 근데 솔직히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저 갈 겁니다라고 해도 우리 잘 그래 하지만 실은 못 믿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어떠셨어요? 이제 상담을 해보면 저희 사실 10년 넘게 담임해보면 애들 말 주고받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뭐를 많이 하냐면 아이들 옆에 앉혀놓고 같이 문제를 풀어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푸는지 확인해 볼 때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학습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러니까 나머지 과목에서도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뭔가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워낙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요토 과목에 대해서 컨텐츠 이런 것들은 또 구할 수 있는 건 구해서 또 한번 해보자. 저렇게 이 점수가 나온 걸 보고서 네. 저 이게 아마 카메라가 못 잡을 것 같은데 지금 털이 막 삐죽삐죽 섰습니다. 이건 정말 거의 인간 승리네요. 지금 의대도 지금 계명대 의대, 강원대 의대도 붙었고 그다음에 목표로 했던 서울대까지 붙은 학생으로 아 정말 본인뿐만 아니라 이걸 지도한 담임으로서는 정말 정말 의미가 보람 있을 많이 것 느낀 학생입니다. 네, 아마 이건 우리가 담임 경력을 통틀어서도 상당히 상위 랭킹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개별적인 사례, 이게 다는 아닌 거죠? 아,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올라가는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본원이 지금 저희가 중위권 대학을 위주로 설명해서 그렇지 본원이 정말 최상위권도 마찬가지고 중위권도 마찬가지고 입결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의대 같은 경우가 34명. 메디컬 다 포함해서 54명, 그 다음에 서울대 9명을 포함해서 스카이 54명, 서성한이 74명, 중경 외시 2까지가 이제 80명 이렇게 보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저희가 오늘 다뤘던 중경 외시 2에 합격한 학생들은 원래 전년도 수능의 평균 100분위가 311점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작년 수능이죠. 360점으로 애들 평균이 바뀌었습니다. 무려 아이들 평균 점수를 49점이나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 그 정도 점수의 학생들이 와서 그 정도로 간 게 아니라 실제 그 정도를 우리가 오늘 영상의 주인공들인 중위권 학생들을 봤더니 진짜 전체적으로 뭐 많이 상승한 학생과 조금 상승한 학생을 다 했을 때도 그냥 49점 정도 올랐다. 아, 이건 뭐 엄청난 결과입니다. 아, 저희 대성학원 본원의 자부심입니다. 네. 뭐 제가 볼 때는 이 본원을 시리즈로 해서 모든 이 라인을 다 체크하면 좋지만 오늘 딱 아쉽게도 중위권만 했으니까. 네. 자, 그래도 우리 현장에서 학생들과 많이 만나는데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중위권 이상의 목표를 가진 학생이라면 성적 관리를 위해서는 이렇게 남은 기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좀 조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위권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100분위가 360점입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아이들이 과목 간 공부 있잖아요. 이게 균형이 깨져서는 안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아이들이 각각 과목별로 100분위가 90점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이들이 공부를 후반부로 갈수록 특정 과목에만 치중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학기가 되어도 학생들이 약한 과목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건 좋겠지만 한 과목에만 너무 올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이 후반부에 가면 너무 실전 모의고사 풀이만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실전 모의고사 풀이는 수능에 대한 현장 감각을 키우고 그 약점을 체크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좋은 학습법이긴 한데요. 그런데 중위권 대학에 가는 학생들 중에서 상당수는 사실 개념이 아직은 좀 덜 완성된 파트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고득점 문제들 중에서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너무 실무의 양에만 의존한 공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에 봤던 기본서를 끝까지 놓치지 않는 공부 태도를 가지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공부 자신감이 붙으면 학생들은 자기 공부법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학생들도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나쁜 습관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주변에 멘토라든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잘하고 있는지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면 이럴수록 정말 대성하고 끝까지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더 많은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학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3 수험생이다라고 하면 학교를 믿고 선생님들을 믿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중위권 학교를 대상으로 좀 이제 설명회를 준비해 주셨는데 정말 여러 가지의 현실적인 내용들, 실제 사례들 중심으로 너무나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